시장 얘기를 계속해서 해볼 텐데 현장에 또 이분 모셔보죠.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진 연구위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그 연초에 그 미국과 그 뭐 유럽, 뭐 아시아 이런 데서 조금 유럽과 아시아가 더 좋고 그런 얘기 저번에도 좀 해주셨는데 네. 그 관련돼서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제가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나와서 이제 중국하고 유럽 네. 상대적으로 뭐 서학개미, 중학개미 예, 이렇게 많이들 예, 이야기하셨는데 유럽 퍼포먼스가 사실 작년 4분기부터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흐름은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7,500억 원 네.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연초 이후에 누적으로 보니까 한 4조 원 가까이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지난 한 3년 정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나간 정도가? 보여주실 수가 예. 네, 나갈 겁니다. 예. 차트 갖고 이 오셨는데? 왼쪽 그림을 네. 한번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누적 데이터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 누적이요? 네. 예. 보시면 2020년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지난 3년간의 누적을 보면 총 57조 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자금이 순 이탈을 했고요. 네. 작년 4분기부터 순 매수로 이제 전환을 한 이후에 연초 들어서 4조가 더 들어왔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워낙에 가파르게 빠져서 3년 동안 57조가 빠져서 지금 살짝 돌아선 모습이긴 한데 오른쪽 그림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 네. 오른쪽은 이제 달러 그림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지금 뭐 미국 뭐 대규모 자금의 투자자들이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으로 어떤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한번 해보고요. 더불어서 이제 ETF 시장에서의 아시아 이머징 쪽, EM 또 뭐 뱅가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이머징 쪽의 자금, 이머징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주식시장, 특히나 이 이머징이라든지 또는 이 특히 동아시아 쪽, 이쪽은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도 상당히 상대적인 강세를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러한 어떤 자금 유입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연초 이후에 사실 작년 말엔 좀 걱정을 했죠. 그래서 12월 달에도 좋지 않았던 모습이 1월 들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 내지는 금리 상승에 따른 누적이 이 반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모습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행되는 모습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이머징 주식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는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좀 있다. 큰 트렌드처럼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57조 3년 동안 나갔으면 금리는 한 반 돌아오나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예.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뭐 3년 동안 계속해서 빠진 이유가 네. 결국 코로나 이후에 뭐 한때는 2020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뭐 국내 코스피 시장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다. 네.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국면이 네. 진행이 되니까 뭐 4,000포인트 내지는 5,000포인트까지도 막 예상을 했던 그렇죠. 전망들이 예.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고 더불어서 이제 경기가 나쁘고 또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부동산까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들이 지속이 됐었는데 이렇게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자산 배분을 나서기 시작을 하고 더불어서 이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아주 좀 핵심적인 네. 업종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사실상 어떤 가격 메리트 내지는 뭐 최근 들어서 거론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AI라든지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기대죠. 아직까진 기대에 불과합니다만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중첩이 되면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은 반도체가 가장 뭐 시총도 크고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으로 해서 자금 유입이 작년 4분기부터 뭐 올 초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이러한 흐름들을 감안을 해보면 외국인 흐름은 뭐 57조의 절반까지 들어온다고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상당한 규모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네.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섹터로는 반도체랑 2차 전지.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으로 상대적으로 외국인. 대형주 네. 그리고 분류상으로는 전기전자 섹터의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7,500억의 상당 규모, 거의 6천억에 해당하는 규모가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에 집중이 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금년에 한 4조 들어왔는데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아마 탑다운에서 보면 사실 네. 업황이랑도 계속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 업황의 턴어라운드, 사실상 네. 이 주가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어떤 뭐 기술적인 반등 또는 뭐 수급에 의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시장 내지는 뭐 업종단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격적인 랠리를 펼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업황에 대한 반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러한 점에서 뭐 저희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4분기 최소한 하반기는 가야 가시적인 어떤 턴어라운드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탑다운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금리 정책이라든지 시장 금리라든지 또는 어떤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든지 네. 그리고 더 크게는 어떤 자산 배분이라는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는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어떤 대만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네. 기본적인 시장에서 반도체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네. 또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은 업황단에서 바라보는 바텀업 관점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떤 탑다운 관점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고 그건 결국 외국인 수급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뭐 지수 관련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외국인이 사면 국내 주식이 오르는 거는 뭐 오늘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외국인이 진짜 수급적으로 사면 확실하게 오르더라고요. 네. 예. 이게 뭐 기본적인 논리가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수급이라는 건 결국 가격이라는 거는 네. 우리 뭐 모든 가격 변수가 그렇지만 호가 단위로 이렇게 쭉 매수 네. 호가, 매도 호가가 있는데 결국은 어떤 집약된 힘이 호가를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에 따른 네.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은 다수의 어떤 주체가 어떤 소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거래를 네. 하기 때문에 일방향의 어떤 힘을 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소수의 주체가 대규모 자금을 일방향으로 짧은 시간 내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네. 호가를 움직이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쭉 사버린다는 네, 거죠. 네. 쭉 사거나 쭉 팔거나. 네. 네. 그래서 결국 호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서 시장을 좌우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해석이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 반도체나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이 해석도 좀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글로벌적으로 보면 지금 확실히 시선이 기업 실적 쪽으로 좀 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그렇죠. 뭐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네. 테슬라라든지 네.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기업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다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신흥국들은 거기 대비해서 주가는 또 선방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역시 뭐 장표를 좀 한번 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원래 이 뭐 1월 뭐 중하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매 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시즌에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민감도는 실적 결과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특히나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경기 침체 얘기가 있고 경기가 워낙 수요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은 빠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전망했던 것들에 대한 하향 조정이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인 네. 거죠. 그래서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 결과값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현상들이 실적 시즌에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네.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장사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12개월 포드 앞으로 향후 1년 동안의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시계열을 한번 쭉 보시면 네. 상당한 규모로 위쪽 그림에 있는 까만 선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까만 게 뭐고 빨간 게 뭡니까? 네, 위에 그림에서 까만 선은 12개월 포워드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고요. 빨간색 선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주가를 설명한다는 게 여실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인데요. 결국은 핵심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 추정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가파르게 빠진 네. 걸 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12달 후에 포워드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 12개월 동안 1년 동안의 이익 추정입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1년 후부터 1년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 1년 동안. 후까지의 네. 이익.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월 초기 때문에 23년 이익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23년 사실 약간 중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순전히 23년 추정치보다는 지금 12개월 포워드는 24년의 1월에 1월까지 약간 들어갔네요. 이렇게 약간 중첩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딱 23년이랑은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주가가 약간 선행하네요. 그래서 항상 이익이란 결국 네.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심리가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익 추정치라는 거는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네. 실적 추정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공식적인 네. 발표를 통해서 이게 컨센서스가 취합되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얘기가 오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 좌우하면서 매수 매도를 만들고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손 안 하기도 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앞쪽에서 그런 다시 시기도 뭐, 있고. 주가를 설명하는 게 예.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예. 때문에 단순히 이익이 전부를 설명한다라고 예. 말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펀더멘탈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에서는 경기의 턴어라운드, 기업들에서는 어떤 업황 내지는 기업 비즈니스 활동의 턴어라운드가 사실상의 선결 조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타이밍을 맞추는 건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저 아래쪽 건 뭡니까? 아래쪽 거는 예. 밸류에이션입니다. PER 밸류에이션인데 예, 예. 보통 이제 이익과 이익 수정 비율이라고 하는 PER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어떤 주가가 산출이 예, 되는. 예. 그래서 보시면 주가라는 게 결국 이익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긴 하지만 구간마다의 어떤 타이밍 내지는 싸다 비싸다에 대한 판단은 이 밸류에이션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22년 4분기 정도를 보면 두 번의 바닥이 있습니다. 이렇게 7월이랑 10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의 바닥이 있었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거의 8.5, 8.8 요 정도의 구간이었거든요. 네. 이때는 정말 싸다 콜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7월 이후, 10월 이후에 뭐 코스피 시장은 상당한 반등을 했던 것도 어떤 뭐 경기가 돌아선다, 뭐 금리가 멈춘다의 논리가 아니었고 싸다. 네. 싸기 때문에 저가 매수 그리고 많이 빠진 거일수록 접근하면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컨셉으로 많이 들어 올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참 높죠. 거의 12배 가까이. 그러면 지금 단편적인 걸로 보면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목에서처럼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죠.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왜 고퍼에 사냐? 비싼데 사고 쌀 때 팔아라.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네. 결국은 해석을 해보자면 주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익 추정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유지가 될 때 이익 추정이 빠지면 당연히 이 밸류에이션은 올라가는 현상들을 볼 헷갈리네요.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이익이 많이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가용한 정보를 가지고 반영을 해놓고 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그 이익 추정의 하향 조정에 따라서 올라가서 비싼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결국은 전망의 영역이긴 한데 네. 향후 나빠질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다. 근데 얼마나 더 나빠질 거냐 아니면 지금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느냐에 대한 판단에서 어떻게 보면 고퍼가 된 이유가 뭐 퍼라는 게 이익을 나누는 거니까 네. 퍼가 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거니까 예, 그렇군요.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네, 지금이 고퍼인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지금 한 12배 가량 예. 12배 가량 받고 있는데 사실 10배 전후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뭐 국가마다 좀 네. 다르긴 합니다만 한국은 통상적으로 대략 한 10배, 네. 10배에서 11배 사이를 네네. 보통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진짜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누구는 너무 12배 대수가 비싸니까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또 위원님은 반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격언도 네. 있다 이렇게 하니까 네. 이익 그러네요. 전망치가 낮아져서 네. 자연스럽게 좀 예. 비싸 보이는 거죠. 비싸 보이는 걸로.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럴 우리가 가능성도 한번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네.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를 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뭐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 때도 이익이 안 빠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많이 추정치가 빠졌지만 이익이 상당히 견조하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달리 해석을 해보면 네. 지금의 주가 수준의 이익이라는 이 절대 가치라는 게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는가. 결국 그 얘기네요.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 특히나 유럽이 왜 이익이 안 빠졌는가를 말씀을 드렸을 때 네.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이 반도체에 대한 이익 추정치들이 하향 조정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주가도 많이 빠졌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준에서 앞으로 2023년에 대해서 경기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진행을 했던 국가나 업종이 유리할까? 아니면 아직 진행이 안 된 곳들이 유리할까라는 곳에서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진행이 됐던 거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그래도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더 빠질 거라는 말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아직 반영한 게 아니다. 네. 또는 상당 부분 반영을 한 네. 거다. 거기에 대한 결국은 뭐 결과론으로 나오겠지만 결국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의 상대적인 비교는 타이밍은 맞출 수 없지만 어떤 출발선은 분명히 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이게 얼마나 됐는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간 건 사실이에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많이 내려왔어요. 예. 한 축이 이렇게 경기 그리고 실적이라면 한 축은 약간 요즘에 뭐 관심 밖으로 조금 이 순위로 밀려난 것 같긴 하지만 금리잖아요. 그렇죠. 뭐 캐나다도 포즈 얘기도 나오고요. 일시 멈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정도에서 뭐 일시 멈춤 이 정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뭐 투자자, 뭐 시청자분들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주무시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오늘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다 말아 올렸다. 네. 그게 결국 어떤 요인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25p 인상을 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서 또 한마디 덧붙인 게 우리는 여기서 멈출 거다. 먼저 안 할 거라는 거죠. 네. 예, 말이 좋아 멈춤이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경기도 나쁘지만 더 나쁠까? 이제부터 개선이 될까? 금리도 마찬가지로 높은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더 그러니까 더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도를 부여할 수 있는. 근데 이 금리라는 요소는 결국은 어제 왜 이 나스닥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상대적인 반등을 더 했는지 그리고 뭐 설 연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은 결국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실적이 가시적인 어떤 가치주 또는 밸류보다는 매출이라든지 성장이 조금 긴 시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주 쪽에서 금리로 인한 할인율이 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게 결국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나 최근에 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민감하지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치보다는 성장에 대한 매력도를 최근에 조금 더 부각시키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제 그 캐나다 그 얘기는 진짜 파월이 했으면 한 주식 한 20% 굉장한 한 20% 네. 오르는 건데. 어쨌든 네. 그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거의 주식시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는 어저께 캐나다에서 많이 한 것 같고 어제 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에 관련돼서 실적에 관련된 그런 해석들이 조금 돌았으면서도 올랐지만 그냥 캐나다도 영향을 줬던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네.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3.5 된 거죠, 이제? 이제 한국은행은 3.5% 네. 네, 지난 끝났나요? 금통위에 올렸고 네. 지난 금통위 때는 사실상 종료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이게 사실상 뭐 그 총재는 네. 총재께서는 그렇지 않다. 몇 번에 걸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6분의 금통위원 중에서 3분은 3.5% 끝, 네. 나머지 3분은 3.75까지 본다. 네. 근데 거기에 전제는 이미 많이 올려놨던 금리에 대한 효과를 좀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진행을 해야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 금리는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3.25 정도, 네. 3년, 10년 다 그 정도죠. 다 기준금리보다 하회하는 예, 흐름들이 예, 나타나고 예, 예.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3.5%가 거의 맥스가 아닐까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미국 연준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4.5%, 네. 그리고 뭐 2월 1일, 우리 시각으로 2월 2일 새벽에 있을 FOMC에서 25bp 베이비 스텝 거의 이야기가 기정사실. 거의 네. 뭐 100%에 육박하는. 네. 그래서 4.75
그리고 한 번 더 일지 아닐지에 대한 논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는 125bp, 최대 150bp 네.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환율이 안정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년에 한국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경기 상황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라고 네. 했을 때 환율이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원달러 환율도 많이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어떤 금리를 추가적으로 한다면 예. 조금 더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있어서 사실상 금리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일단락이 되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시장 특히 국채 금리는 사실은 갑자기 안정이 돼 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대출 금리도 예, 조금 예, 예. 또 네. 내렸죠. 전체적으로 안정이 됐고 맞습니다.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우리 10년짜리 금리가 움직이더니 우리 10년짜리하고 3년짜리 금리는 아주 그냥 못 박았잖아요. 둘이 같이 가는 걸로. 네, 그러니까 걔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좀 안정이 되는 어쨌든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이 부분 여쭤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시장 뭐 어제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하고 조금 디커플링 느낌도 있고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이 네. 그렇죠. 연초 흐름은 괜찮은데 앞으로 시장 전략을 또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지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게 뭐 단기 전망, 장기 전망 다 뭐 맞추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내지는 금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과도한 연초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펀더멘탈과 상당히 좀 괴리를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시적인 어떤 랠리를 펼치는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나와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배제하지는 않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조금은 조심스러운 관점이 필요할 거다. 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떤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이런 상황을 단기적으로는 정말 잠시 뭐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퍼인 이유가 뭐냐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쁜 경기 상황에서 뭐 오늘도 뭐 준비한 것도 결국 크레딧 쪽도 있었지만 네. 최근 들어서 결국은 저는 올해 화두는 침체보다는 쇼크가 두려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이 크레딧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쇼크 요것만 어떻게 잘 뭐 크게 번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더 나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적인 얘기 들어봤고요. SK증권의 안영준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